네, 안녕하세요. 레저 스포츠 산업론과 여가 레크레이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저번 주는 중간고사를 봤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레저 산업,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다들 잘 제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외식 산업에 대하여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레저 스포츠 산업론 시간에 여가 레크레이션 시간에 외식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외식도 하나의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여가 생활 그리고 문화 생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외식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그런 우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식 산업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여가 시간에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친구들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거나 뭐 블로그를 보고 뭐 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들로 여가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외식 산업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여가, 레저, 이 산업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 외식 산업의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식 산업이란 국어 사전적인 정의로는 집에서 직접 해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이라고, 좀 더 학술적으로 외식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본의 학자인 도이토시오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식생활을 크게 가정 내 식생활과 가정 외 식생활로 분류를 하고, 전자를 내식 또는 가정식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외식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이 식생활에 대해서 내식과 외식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날 이제 외식 산업의 발전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이 사회 경제적인 이런 여건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가의 보편화 또는 여가의 생활화가 외식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먹는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 활동의 한 형태로 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냥 정말 그냥 먹는다는 게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생리적인 우리의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였다면, 이제는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은 것을 먹어도 내가 좀 더 맛있게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싶고 좀 더 이쁘게 먹고 싶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 외식 산업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발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외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외식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을 수강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이제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그러한 외식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식을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오늘의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식 산업의 발전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요즘 TV를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 음식, 먹방이라는 전문 용어도 생겼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셰프라는 그러한 그 새로운 집단의 연예인들이 또 생겨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최현석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다양한 스타 셰프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레저의 패턴의 변화다. 레저의 패턴 변화.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뭐 단순히 스포츠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가 시간 그리고 레저 활동으로 밖에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외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먹방이라든지 쿡방이라든지 뭐 이러한 신조어까지 탄생을 하게 될 정도로 이제 외식은 더 이상 그냥 밖에서 집에서 해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도이토시오라는 학자는 이 외식을 좀 더 가정을 기준으로 인간의 식생활을 크게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내식과 외식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내식과 외식. 내식에는 내식적 내식과 내식적 외식으로 분류를 하였고 외식은 외식적 내식과 외식적 외식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내식적 내식, 가정 내의 일상적인 식사 형태로서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와 가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내식적 외식이란 가정 내의 조리 재료를 가지고 가정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얘기해서 내식은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서 집에서 먹는 형태. 그것을 내식적 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식적 외식은 가정 내의 조리를 가지고 가정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또한 외식적 내식이란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를 하는 형태이고요. 외식적 외식이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될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순수 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식적 내식과 외식적 외식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가정식을 내식적 내식,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밖에서 조리된 음식을 밖에서 먹는 것을 외식적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도이토슈라는 학자가 식생활의 범위를 나눠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리 주체, 조리 장소, 휴식 장소 등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내식, 중식, 외식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외식은 조리 주체, 조리 장소, 취식 장소, 이 모두가 세대 내나 가정 내에 있는 내식에 대응하여 조리 주체, 조리 장소, 휴식 장소의 어느 것이나 세대 외나 가정 외에 있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내식, 외식의 대체 행위로서 중식이 그 지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좁은 의미의 외식에 중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외식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식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외식 산업의 정의를 내려보면 외식은 내식을 제외한 인간의 식생활을 총칭하는 말로서 인간의 외식 활동에 대응하여 설립된 광범위한 일단의 사업군을 외식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 산업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다이닝 레스토랑, 일반 식당 등이 포함되며 보다 넓은 개념으로는
회사나 학교 등의 단체 급식업소와 도시락 제조업체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서도 외식 산업에 가정 외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테이크아웃, 배달, 단체 급식업 등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으며 이 테이크아웃과 배달, 특히 홈 딜리버리라는 이 배달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 업체들이 굉장히 외식 산업의 그러니까 배달을 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내식, 중식, 이 외식의 개념은 내식 같은 경우는 식사 장소가 가정 내 조리, 가정 내 식사가 되겠죠. 그 다음 중식은 조리가 끝난 식품을 가정에서 먹는 것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테이크아웃, 배달, 이런 서비스들, 뭐 도시락, 뭐 가정식 대용품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식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조리 주체가 세대 외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 셰프가 해주는 조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가정이 아닌 밖에 있어야 한다. 취식 장소도 가정 밖에서 하는 식사. 이거를 전문적으로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식생활이라는 것이 크게 내식과 외식, 집에서 먹느냐, 밖에서 먹느냐, 집에서 해 먹느냐, 밖에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먹느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내식, 외식 말고 중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아웃, 배달같이 외부의 음식을 집에서 먹는, 여기서 보면은 어, 외식적 내식이 되겠죠. 밖의 것을 집에서 먹는다. 자, 그렇다면 이 외식 산업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산업의 특성은 일단 일반 타 산업과 비교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상품 등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를 가공하고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업과 유사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업 말고 소매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소매업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외식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상품의 생산 과정 이외에도 제공 방법 그리고 그 식당의 분위기 등이 판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서비스업의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외식 산업은 제조업인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매업의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식 산업은 각 산업의 부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식 산업의 특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써놓은 10가지와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식 산업의 첫 번째 특성은 노동 집약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조업은 자본 집약적인 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외식 산업은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고용인이 되겠죠. 또한 경영인의 인간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인적 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비자의 마음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뭐 매니저라든지 알바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그런 고용인과 경영인의 관계 등 굉장히 서로의 소통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 이외에 이 직원들의 서비스, 이러한 척도가 경영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외식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 부문 자동화의 한계로 인적 의존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2인당 매출액이 타 산업에 비하여 굉장히 낮은 편이고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요리사, 셰프들은 그 자기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요리해야죠. 따라서 서비스의 척도가 이 경영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래저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과 판매,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제조업은 일정한 유통 경로에 의해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 비해 외식 산업은 유통 경로 없이 상품의 구매를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소비자에게 유형제와 무형제를 동시에 판매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유형제와 무형제. 여기서 유형제는 있을 유가 돼서 식음료, 무형제는 없을 무 해서 서비스,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직접 식음료와 우리가 몸으로 받는 서비스, 유형제와 무형제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식 업체의 이 매출 다각화와 이 네트워크 활용 등을 바탕으로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이 외식 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식음료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 테이크아웃 굉장히 많이 외식 산업에 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품목 소량 생산의 주문 판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 가면 보통 메뉴가 꽤 많은 편이죠. 거의 대부분 물론 특정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식당들이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가서 다 먹지는 않죠. 그 중에서 골라서 먹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목, 메뉴는 많지만 그거를 다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을 한다. 따라서 다품목, 소량 생산의 주문 판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가지의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종류의 음식을 주문에 의하여 그때그때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품목 생산이라는 특색이 강합니다. 이는 갑자기 많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 능력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완성품의 재고가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입니다.
외식업소의 대부분은 하루 2번에서 3번, 제한된 식사 시간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식 산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우리는 보통 불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제한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외식 산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각 외식 업체는 고객 입점이 많은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이 대기 고객을 최대한 수용하여 매출을 최대로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대기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던가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시간 대기할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지루함을 덜어주려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점심과 저녁, 그 다음에 고객 입점이 많은 시간대에 대기 고객들을 최대한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입니다. 외식 산업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정확하게 고객 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재료의 양을 적정으로 구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외식 산업의 원재료와 상품 등은 보존 방법 및 기간이 까다롭고 짧아서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음식을 요리를 하기도 전에 그 재료들이 다 이미 상하거나 부패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운영자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공간 관리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내가 하는 식당에, 내가 하는 레스토랑에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에 맞는 재료와 그런 상품 등, 그러한 공간 등을 잘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외식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번째는 높은 입지 의존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식당을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소비자를 유치하는 공간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입지 우위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입지 산업입니다. 따라서 입지 조건에 따라 영업 실적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 시장에서의 입지는 그 업태 및 소비 계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번화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지의 중요성은 외식업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점 전략 및 상권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식당을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외식 사업을 어느 곳에다가 그 분위기와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동네와 맞는지 아주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내 외식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굉장히 유명한 식당들은 그 동네의 상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아니면은 그 식당들이 모여서 또 먹자 골목이라든지 먹자촌이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외식 문화를 또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입지 의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외식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적은 자본과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영 미숙, 경험 부족, 낮은 안정성 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실패율도 비교적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높은 이직률입니다. 외식 산업은 3D 업종으로 불리면서 근무하기 힘든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D란 더티, 디피컬트, 그리고 덴저라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다, 굉장히 힘든 업종이다 라고 해서 3D 업종이라고 불리고, 또한 타 산업에 비해서 급여 수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또한 파트타임과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직 용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하여 이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근무자들이 더 많죠. 아홉 번째는 체인화의 용이성입니다. 체인화란 체인 본사에서 식품 구매, 경영 노하우, 메뉴의 생산 방법, 서비스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 방침을 개발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여 제품의 판매권을 부여하고 표준 시설을 설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란 이제 그만큼 내가 버는 수입의 어느 일부분을 커미션으로 본사에 이제 줘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체인화 같은 경우가 이 외식 산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습니다. 따라서 이 외식 산업은 자기 점포 경영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인망 구축이나 관련 산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숙련도와 운영 기법을 바탕으로 동종 또는 이종 사업 간의 사업 다양화 및 경영 다각화가 용이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식 산업은 굉장히 트렌드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기도 하고 TV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면은 그 식당은 그 방송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해서 안 좋게 대중매체에 그 식당이 비추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식당을 완전히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트렌드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외식 산업의 발전 과정이나
이 시장 동향을 분석해 볼 때, 이 외식업계가 마케팅 전략이나 계획적 경영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해 오기보다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 식생활 패턴의 변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대, 소비자의 생활 양식과 기호의 영향을 받아 외식 산업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 외식 산업의 경영 스타일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외식 산업은 트렌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이 계속 유행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외식 산업 또한 같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외식 산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산업을 분류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혹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 혹은 국세청의 표준 소득률,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편의시설업에도 사실 외식 산업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외식 산업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국내 최초의 체인 음식점인 롯데리아가 소공동에 1979년에 개점된 1979년부터 외식 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 혹은 다이닝 아웃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마스콤이라는 잡지에서 외식 산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78년 정부에서 발간하는 경제 백서에 외식 산업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공식화시켰고,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식 산업은 1980년대 초까지는 식당업, 요식업, 음식업 등 이러한 용어로 불리어지다가 외식업이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규모가 커짐은 물론 경영의 체계화와 같은 변화에 의해서 외식 산업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국 외식 산업의 성장 과정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50년대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945년 정도까지 서울의 음식점 수는 한 16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설렁탕집, 추어탕집, 혹은 남포면옥, 청진옥, 조선옥 등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1945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 시기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궁핍과 부족의 시대였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주막이나 주점 등의 전통 음식점 형태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여 한국 외식 산업의 해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일반인들의 식생활 유형은 전형적인 내식적 내식, 전적인 간의 주도형으로 집에서 전부 거의 다 식사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 이후에 1959년 말,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도와주는 식량 원조가 굉장히 극심한 우리나라의 그 궁핍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 식량은 밀과 옥수수였고, 이와 같은 원조 식량은 우리 식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된 시기였습니다. 1963년에는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시판이 되었고, 1966년에는 코카콜라가 국내에 처음으로 상륙하였습니다. GNP 100에서 210달러의 1960년대 한국의 외식업계는 아주 작게 영세한 음식점 또는 이런 노상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거 출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까지 굉장히 극심했던 식량난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60년도까지 이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0년대에는 흉작으로 쌀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자 당시 정부가 내놓은 것이 혼분식 당뇨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음식점에서 보리쌀 등 잡곡이나 분식류를 무조건 밥의 25% 이상 혼합해서 팔아야 했고, 학생들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에 잡곡이 제대로 섞여 있는지 항상 검사를 받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970년대입니다. 1971년에는 그 허문웨이 교수라는 분이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자포니카와 인디카라는 이러한 종들을 혼합해서 다수학 품종인 통일별을 개발하여 쌀의 자급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계속된 혼분식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라면과 국수, 빵이 밥상에 일상적으로 등장하면서 주식인 밥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 시대로 특징 지어지는 1970년대는 경제 개발로 인한 소득 향상에 따라 먹는 것이 우선이었던 기본적 욕구에서 벗어나 교양, 오락, 여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때 문화생활 관련 소비 지출의 변화가 커지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인 경제 개발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식생활이 향상되고 작게나마 많은 외식업소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식 산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되는 1979년 10월에는 서울 소공동에 롯데리아 1호점이 들어섬으로써 서양식 외식 사업을 국내에 보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 초부터 외국의 유명 체인 호텔, 외국계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증가하면서 외식 붐을 타고 많은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또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서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업계의 출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자헛이 1985년 이태원에 개장을 하였고, 그리고 1988년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버거킹, 파파이스, KFC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이 줄지어서 등장하였고, 크라운 베이커리와 같은 체인화된 베이커리점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도입으로 기존 국내 외식 사업소가 굉장히 대형화되면서 대형화, 고급화, 체인화의 증가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는 외식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시스템과 운영 매뉴얼을 갖춘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 해외 브랜드가 대거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한 국내 브랜드의 약진, 단체 급식의 확대 등 업태와 업종의 다변화와 함께 외식 산업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해외 외식업체의 국내 상륙과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은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심화시키면서 경영의 합리화, 주방기기의 현대화, 소비자 위주의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외식 기업의 기업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 시기에는 양념치킨, 체인점의 성공으로 영세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게 되고 이로 인해 김밥, 탕수육, 초밥, 닭갈비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국제금융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소비 축소 현상으로 인해서 외식업계 또한 엄청난 타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IMF 금융 지원을 받던 이런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다시 외식 산업은 성장세를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동서양의 재료와 조리법을 섞어 만드는 이른바 퓨전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는 웰빙이라는 이름의 자연식과 전통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웰빙 열풍으로 유기농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문점이 생기고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등을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곳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웰빙과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대두된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외식 업체들이 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지역적인 맛을 강조하는 외식 업체들이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빙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외식 업체에서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같은 음식이어도 내가 더 건강한 재료를 통하여 음식을 섭취하고 소비하고 싶다는 그러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오픈 키친이라든지 혹은 스타 셰프라든지 혹은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퓨전 이후에 웰빙이라는 또 말을 탄생시키면서 오픈 키친이라든지 또 이러한 또 요리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굉장히 값이 비싸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이 위축됩니다. 또한 업계 구도가 다자강 경쟁에서 아웃백 스테이크와 빕스 요 두 가지 이강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여온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TGI 프라이데이나 베니건스 같은 이러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사업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애슐리라든지 서가인쿡이라든지 굉장히 좀 분위기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지만 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음식을 판매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외식업계에서는 질적 성장과 한식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제일제당 혹은 풀무원 등 다양한 식품 업체들이 생활식품 수출로 한식 대중화의 판을 깔아놓은 위에 다양한 한식 외식 업체들이 해외로 출점시켜 한식 세계화를 굉장히 한식 세계화의 깃발을 굉장히 각 나라에 속속 꽂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푸드빌이 미국 LA에 오픈한 비빔밥 테이크아웃, 비비고라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런 식당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한국 음식들을 매운 불고기 같은 그러한 한식들을 약간 남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판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2000년대 이후 외식 산업 분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카페의 등장입니다. 카페의 등장. 젊은이들에게 그냥 카페는 커피를 위한 공간에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중인 커피 브랜드 전문점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할리스, 엔젤리너스, 커피빈, 타멘텀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5개가 넘는 우리가 대표적인 브랜드.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은 한 매년 400개, 500개씩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카페 매장 1위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카페 브랜드인 엔젤리너스가 자바커피를 이수하여 지난해 말 굉장히 많은 곳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엔젤리너스 혹은 스타벅스, 그 다음 이디야, 카페베네 등 카페의 이런 인기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거의 6천억대에 이르는 커피 전문점 시장을 놓고 다양한 커피 브랜드들이 계속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개인화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혼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혼밥, 혼술족, TV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 같은 이런 개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혼밥, 혼술족들을 위한 외식 산업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식 산업의 성장 배경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서 대량 생산, 대량 판매에 이어 대중, 소비 사회가 되었으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소비 의식 구조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외식 행위의 결정 요인인 수입 붕괴를 가져와 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절대적인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핵 가족화 역시 외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대중소비 사회로의 이행, 생활관, 가치관의 변화, 또한 젊은 사람들의 출전으로 인한 레저 형태의 다양화, 가정의 개념 변화, 건강식 요구 증대, 그리고 레저 패턴의 다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요인으로는 고객의 욕구 변화입니다. 외래 음식 문화 유입으로 인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 외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 사는 나 혼자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간편식 위주의 패스트푸드 수요,
패스트푸드의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현상은 외식의 형태뿐 아니라 외식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 사업 종사자의 직업 의식이 변화된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으로 본다면 고객의 욕구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전통 음식의 상품화, 외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신세대 인구 증가, 그리고 외식 사업 종사자의 직업 의식 변화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고급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식 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외식 시장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영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식 산업의 성장 배경의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 세계화, 대기업의 외식 시장 참여, 패스트푸드 업계의 성장, 시장 환경의 세분화와 다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발달입니다. 컴퓨터와 주방기기의 현대화 등 기술적 환경 변화 요인은 외식 산업을 산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식 산업의 시스템 작업은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의 전달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이 작업을 사람이나 전화에 의한 전달이 주류이었으나 입소문 같은 것들이겠죠. 최근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굉장히 더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포나 공장, 본부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스피드가 향상되었고 정확성이 증가하였고 정보 수집과 분석의 정밀화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리화, 인력 효율화도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중간고사를 봤던 4차 산업혁명과 여가 생활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과학의 발달이라고 같이 연관을 지어도 되겠죠.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과학적 발달, 기술적 요인으로는 주방기기의 현대화 및 과학화, 식당용 컴퓨터 기기의 보급 및 확산, 해외 유명 브랜드의 기술 도입, 그리고 포장 기술의 발전, 중앙 주방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매뉴얼 시스템의 발전 등 IT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외식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외식 산업을 이렇게 표준산업상, 식품위생법상,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으로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 표준산업 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로 따지면 일반 음식점업, 이런 것들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이 되겠죠. 기관, 구내식당업, 그리고 출장 및 이동 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식품위생법상으로 분류를 하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보존업, 그리고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접객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분류는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게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 반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음식 영업, 그 다음 제과점 영업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분류를 보면은 관광진흥법상에 따르면 외식산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도 관광 유흥음식점업, 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관광식당업 등이 우리가 흔히 아는 외식산업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식산업이 우리 국내 외식산업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들과 패스트푸드점들이 국내로 대거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외식 산업은 그야말로 미국의 외식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국내의 외식 산업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장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계 외식 기업들의 국내 외식 산업 시장의 선도 그리고 주도화 현상은 외식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식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미국의 외식 기업들이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국계 외식 기업들의 등장은 외식 활동이 문화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을 일깨워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 활동은 생리적 욕구를 달래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며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매출 우선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외식 산업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급등함과 더불어 외식업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외식업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외식 사업의 기업화 및 대형화 추세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특히 미국계 외식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외식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합작 또는 단독으로 기업형의 모습으로 외식 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외식 산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은 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기획과 유통업, 호텔업, 식품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들과 외식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기존 사업의 한계를 느껴 외식 사업에 뛰어든 업체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들이 외식 시장 참여는 우리나라 국내 외식 산업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경영자들에게 높은 효율성을 모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경영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그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외식 사업, 경영자들은 외식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음식을 업소에서 먹지 않고 포장해가는 테이크아웃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여 주었고 현재 많은 업소가 고객에게 테이크아웃을 유도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매출에서 테이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짐과 동시에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도 등장하였고, 쉽게 얘기해서 고객의 편의와 욕구, 그리고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다양한 외식 업체가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식 산업의 이직률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높은 편으로 주방 직원의 이직률은 정말 심각할 정도고, 그 다음에 시간대 직원의 적격자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식 산업에서 이러한 노동 유용 인구의 감소와 노동 적격자들의 품귀 현상은 외식업소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계 외식 기업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직원들을 교육 훈련시킴으로써 일반 외식 사업 경영자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외식 산업 전체의 이직률을 낮추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대한 표준 방안을 제시하는 데 파급적인 효과와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장비와 기술, 외식 경영 노하우를 갖춘 미국계 외식 기업들은 국내의 외식 경영자나 관리자들에게 고객 만족을 위해 새로운 문화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계 외식 기업들은 강력한 정보 시스템 기술 위에 서비스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외식 사업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킴으로써 고객 서비스 기술의 효과적인 증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내 외식 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외식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외식 산업에 대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들도 있을 거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외식 산업의 이해와 뭐 개요, 그 다음에 뭐 내식과 외식, 식생활에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중식까지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외식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의 성장 배경,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외식 산업의 분류,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상,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관광진흥법상 등 다양하게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식 산업이 우리나라 국내 외식 산업이 성장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잘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8주차가 되나요? 8주차 외식 산업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